그런 꼭 현대인들이 먹어야 될 필수 영양제 뭐 세 가지만. 하나만 먹는다. 그러면 유산균. 왜냐하면 요즘 모든 건강의 출발이 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암 환자한테는 면역이 중요한데 면역력의 80%를 갖다가 장에서 만들잖아. 장이 건강해야지 뇌도 건강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간도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지잖아요. 우리 장 속에는 우리 몸 세포의 10배의 다른 세포들이 살아요. 장내 미생물들 세포. 유전자로 따지자면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내 몸이 내게 아니야. 내 몸 전체에 있는 유전자는 내게 1이라 그러면 다른 생물은 360개예요. 그러니까 360배의 다른 유전자와 내가 같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하고 얼마나 잘 지내야 되겠느냐.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좋은 유산균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유익균과 유해균이 8대2 정도가 제일 아이디어하다 그러잖아요. 유익균만 100%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나라도 적군이 있어야지 군인이 강성해지지. 적군이 없어. 그럼 군인들이 훈련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8대2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 그러잖아. 그럼 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유산균이 먹고 사는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야. 그러면 내 뱃속에서 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내가 먹는 음식이 유산균의 음식이 되잖아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대사를 해서 효소를 만들어내.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지 같은 걸 먹으면 거지 같은 유산균이 막 자라는 거야. 내가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깨끗한 유산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깨끗한 걸 먹어야 되지만 좋은 유산균도 바로 먹어주면 내 장 속에는 좋은 유산균들이 많이 번식하겠죠. 암과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유산균이 1번. 두 번째 또 먹어라 그러면 비타민 C.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 만들지만 우리 인간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필수 영양소예요. 반드시 외부에서 보충해야 되는데 뭐 일반인도 그렇지만 비타민 C는 좀 고농도. 지금 WH에서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이 40에서 100mg 정도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 요즘 약국 가도 보통 비타 1000 그럼 1000mg 먹잖아. 병원에서 보통 3000mg 공급하잖아. 환자들한테. 그죠? 근데 뭐 이걸 암 환자들이 막 3000mg을 해갖고 막 하루에 막 대여섯 번씩 먹어갖고 막 몇만 mg을 먹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주사로 맞는 비타민C와 먹는 비타민C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는 비타민C는 세포를 살리는 역할. 항산화, 해독, 면역, 세포재생, 콜라겐 합성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비타민C는 한 번에 2400mg 이상 먹으면 다 소변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3000mg이 적당하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3000mg를 1시간 동안 계속 먹으면 피 속에 비타민C가 농도가 올라가서 주사 맞는 거랑 똑같이 암을 죽이겠네? 그건 아니에요. 연구에 의하면 먹는 비타민C는 그 축적 효과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먹는 비타민C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그냥 3000ml짜리를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왜냐하면 이게 6시간 내지 8시간 작동하니까 그래서 이걸 3번 이상 먹는 건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주사로 맞는 건 다른 거죠. 이건 뭐 몇만 밀리그램이 돼서 항암제처럼 암을 공격하는 거니까. 그렇게 두 번째는 비타민 C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타민 D 꼭 먹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북위 35, 6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위도의 태양 갖고는 비타민 D 합성 못 해요.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햇빛으로 글쎄 한 4월에서 10월 정도 겨울은 안 되고 4월에서 10월 정도 햇빛이 가장 강할 때 1시, 2시경에 큰 조인트 어깨나 엘보나 엉덩이나 무릎을 빛에 다이렉트로 노출시켜야 돼. 이 유리수로 들어온 건 안 돼요. 노출시켜서 15분에서 20분을 쬐야 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나도 못해요. 전부 실내 생활하고 옷 입고 뭐예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는 전부 다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뭐 이러고 다니는데 그래서 가끔 우리 지방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오세요. 그분들도 검사해보면 안 먹으면 결핍이야. 근데 뭐 그러잖아요. 밥 잘 먹고 뭐 햇볕 쬐고 운동하면 되지 무슨 영양제야. 한번 검사해보세요. 아, 이랬나? 그럴 거예요. 얼마 전에 연달아 두 분이 이런 분이 왔는데 한 70쯤 되신 분인데 30대 때 하여튼 유전자를 잘못 갖고 태어나서 이분은 30대 때에
그 관상동맥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스텐트를 꽂은 게 아니라 수술을 해서 이 혈관 우회수를 하고 그리고 스텐트도 꽂고 그리고 그 후에 2번 교체하고 그러니까 스텐트가 3개인가 4개 있어요. 그리고 30년부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젊을 때부터 계속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고 이제 그 이후로 하고 그 영양제 엄청나게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 이제 기능 검사하면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많이 했는데 70대 분인데 모든 게 엑셀런트예요. 하다못해 뭐 자율신경 검사까지 모든 영양소가 막 그래서 야, 건강관리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뭐 지금 뭐 30년째 당뇨 먹고 그거는 유전자를 잘못 갖고 태어나서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그런 유전을 갖고 태어났는데 일반인처럼 아무거나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운동 안 하고 이랬으면은 지금 뭐 이 정도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건 그래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철분제나 일부 영양제는 이거 잘못 먹으면 좀 간이 망가질 수.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젊은 분인데 특별한 병도 없어. 왜 병 중에 이런 병 알아요? 하이포콘드리아시스. 건강염려증. 이분은 취미가 전국에 유명하다 하는 병원 가서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가 환자로서 대접받고 싶은 거야. 자기는 뭔가 여기저기가 결리고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한데 모든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거야. 그 이분이 그 영양제를 하루에 한 40개를 갖다가 8년인가 먹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2-3달 전에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90%, 95%는 전부 다 바이러스 간염이거든요. 만성 B형이나 C형 간염이 간경화를 거쳐서 간염인데 이분은 모든 바이러스 마커가 음성이에요. 간염 환자가 아니야. 술을 먹는 사람도 아니야. 영양제 그렇게 먹는데 술 먹겠어요? 매일 운동하고 막 건강식 하고. 그래서 대학에서 이 사람이 간암이 왜 생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대학의 소화기내과에 간 전공하시는 교수님하고 이제 나눔을 가진 적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우리 병원에 간염인데 이게 바이러스 간염도 아니고 독성 간염도 아니고 뭐 이래가지고 대학에 보냈더니 자가면역 간염인지 하고 조직 검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보통 간염 그러면은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아니면 갑자기 뭐 한약 같은 거 잘 먹으면 독성 간염이나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없이 간염이 오는 사람이 많아서 자기도 가끔 이제 자가면역 질환 간염인지 검사하는데 그것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냥 간장약 주고 이러면 그냥 시간 지나고 쉬고 그러면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대. 그러면서 혹시나 코로나 관계 있나 그러는데 그거는 뭐 아직까지 증명 안 됐는데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영양제를 30-40개씩을 8년을 먹었더니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양제도 한번 보세요. 비타민 C도 인터넷에 보면 예를 들자면 한 포에 1원짜리부터 1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뭐 웬만한 집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영양제 여기저기 나오고 동남아 여행 갔다 오면 한 보따리 사오잖아요. 이거 다 안 먹고 놔두잖아. 그죠? 뭐 이제 어버이날 되면 선물 사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선진국처럼 기능학적 검사를 하는 거야. 해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영양소가 왜 필요해? 소변 유기산 검사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변을 검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음식을 먹고 이게 세포로 가서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내잖아. 그러면 대사라는 게 그거잖아. A가 B로 되고 B가 C로 되고 C가 D로 되고 뺑뺑뺑뺑 돌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돌릴 때 일로 가게 하는 조효소 그게 다 비타민 미네랄이잖아. 그래서 뭐 비타민 C하고 뭐 아연이 일로 가게 하고 일로 못 가게 하는 건 구리가 못 가게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변 검사했더니 3번째 게 엄청 많이 나와. 그리고 2번째 거는 거의 안 나와. 그게 뭐냐면은 얘가 이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지. 대사가 못 도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하는 영양소가 이게 만약에 셀레늄이었다 그러면 셀레늄하고 뭐 만약에 뭐 비타민 B12이다 그러면 셀레늄하고 비타민 B12를 먹이거나 주사를 놔주면 이리 돌아가겠지. 그런 원리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는 영양제도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그냥 제일 싼 거 그냥 선물하지 말고 그래서 정확하게 기능학적인 검사를 해서 내가 어떤 영양제를 왜 얼마만큼 용량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거순요법이에요. 거순요법에 식이도 처방하고 영양제도 그 사람한테 맞게끔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도 영양제 섭취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원장님께서 꼭 챙겨 먹는 필수 영양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양제는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B, 비타민 D 이렇게 잘 챙겨 먹고 요새는 아르기닌이랑 카르니틴을 이렇게 배합해서 먹는 근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를 추가로 먹는데 누가 이게 성형외과 여자 의사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위고비를 하면서 살을 뺐는데 팔에 근육이 너무 막 선명하게 잡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뺐냐 보들 위고비 하면 근육량 다 빠져가지고 되게 비실비실 되는데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나는 근육 운동을 안 했는데 요것만 먹었다 하면서 알려주셔가지고 아 근육 운동 안 했는데 근육량이 2kg가 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먹었죠. 그랬더니 진짜 3주 만에 근육량이 2kg가 늘었어요. 저는 근력 운동도 그냥 스쿼트 하루에 한 60개 하고 양치하면서 30개씩 하니까 어쨌든 하게 되고요. 플랭크 아침 저녁으로 하고 그냥 벽만 보면은 그냥 팔굽혀펴기 하고 이 정도만 하는데도 근력이 늘어나는데 물론 물도 많이 먹고 잠을 진짜 많이 자거든요. 요새는 진짜 한 11시, 12시 전에 자고 주말에는 더 많이 자고 잠도 많이 자고 했더니 근육이 더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떡볶이나 좀 빵 같은 거 먹어도 살이 좀 버퍼가 되는지 잘 안 찌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근육이 되게 중요해요. 근육은 다른 거 먹어도 약간 살이 안 찌게 버퍼를 만들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살려면은 근육을 어느 정도 잘 만들어놔서 유지를 잘 하시면 되고 영양제 중에서도 효소 같은 거는 솔직히 저는 그냥 잘 모르겠고요. 아미노산 그리고 L카르니틴 이거 잘 챙겨 드시고 L카르니틴을 먹으면은 근육이 운동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지구력을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내가 10번 할 거를 약간 지구력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화는 조금 더 버티는 힘을 많이 주는 건데 그런 버티는 힘이 많이 생겨서 조금 더 운동을 많이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카르니틴을 하루에 2000mg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데 L카르니틴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식욕 억제제를 처방을 하면은 저는 초반에는 한 4알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펜터민, 그러니까 식욕 억제제, 마약 성분이죠. 이거 먹으면은 식욕이 뚝 떨어져요. 대신에 성격이 되게 예민해져요. 잠도 안 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되게 사람이 성격이 조금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식욕 억제제 펜터민 되게 안 좋아했고 이제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유산균이었고요. 또 하나는 또 열 에너지를 생성시키게 하는 하나였고 마지막에 L칸정이라고 L카르니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L카르니틴만 남겨서 제가 살 뺄 때 먹었는데 식욕도 억제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식욕 억제제를 먹다가 제가 이렇게 화를 많이 내서 빼버렸는데 걔를 빼는데도 L카르니틴으로 좀 살을 잘 뺄 수 있었고 근육도 잘 붙고 식욕도 좀 괜찮아 되게 신기하게 먹어서 4년 내도록 먹고 있는 게 L카르니틴, 비타민 C, 비타민 B예요. 근데 비타민 C도 조금은 메가도즈로 좀 많이 먹고 있는데 면역력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꾸 아프다 보니까 살 빼고 아프고 살 빼고 아프고 이러다가 아 진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면역력을 확 좋게 해야지 하면서 비타민 C를 메가도즈로 먹으면서 살 빼고 아프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살 빼도 안 아파. 그러니까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식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비타민 C를 좀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보통 비타민 C는 먹게 되면은 6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6시간이 되면은 다 이제 없어져 버려요. 조금 그 수치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6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어요. 저는. 그래서 나는 늙을 틈이 없도록 비타민 C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으면 사실 콜라겐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사람들은 콜라겐 되게 비싼 돈 주고 사는데 저는 콜라겐 안 먹거든요. 왜냐면은 콜라겐은 먹는 것보다 진짜 얼굴에다가 직접 콜라겐 생성시키는 그 스킨 부스터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냥 먹는 콜라겐은 제가 논문이나 책을 보면은 사실 아픈 부분 있잖아요. 만약에 연골 수술하고 무슨 뼈 수술을 했을 때 상처가 잘 나으려면 콜라겐이 필요한데 이때 콜라겐을 먹어주면 상처가 좀 빨리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피부에 이제 좋게끔 하는 거는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것도 있고 안 좋다는 것도 있고 말 많은 건 효과 없던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믿지는 않지만 콜라겐은 직접 맞아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 스킨 부스터 같은 걸로 그리고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붙여주는 본드다. 그래서 콜라겐을 많이 생성시키는 걸 해도 본드가 없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잘
생성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 비타민 C를 먹게 되면은 콜라겐 생성 능력이 8배는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몸에 콜라겐이 이렇게 생성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데 거기다가 비타민 C를 넣어주면은 더 잘 붙더라.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거를 딱 보고 그다음부터 또 열심히 먹었죠. 그러니까 조금 안 아플라고도 먹었지만 또 항노화에도 되게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뭐 결석 생긴다, 소용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한 15년 동안 15,000 정도를 먹고 있는데도 결석 없고 혈액 검사 다 정상이지만 사실 저랑 같이 사는 가족들은 비타민C를 아무도 안 먹거든요. 내가 너무 열심히 먹으니까 반감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안 먹는데 아무도 안 먹는 사람 중에 결석 2-3번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물을 안 먹더라고요. 물을 안 먹으면은 그 요로에서 요관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돌 성분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소변 볼 때 핏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뇨. 그런 경우 보면은 물을 많이 먹으면은 뭔가 톡 나오면서 그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물을 많이 안 먹는 게 좀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비타민 C를 먹어서 결석이 생기는 거는 되게 좀 드문 경우로 레포트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만 많이 먹어주면은 그런 염려는 없고 비타민 B를 같이 먹어주면은 더더욱 좀 결석의 위험을 낮춰주기도 하지만 피로 회복을 좀 더 부스팅 해줘요. 저는 너무 피로하게 살기 때문에 약간 저질 체력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질 체력인데 하고 싶은 건 또 많고 또 열심히 또 성공도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서 책도 쓰고 이번에 이 책도 진짜 몇 달 만에 써버렸거든요. 진짜 이걸 쓸 때는 밤을 새면서 써가지고 다 쓰고 났더니 한 달을 아팠어요. 그래서 와, 책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봤고 그래서 이거 회복하는데 또 비타민C 더 많이 먹고 수액으로도 맞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항산화 수액들, 글루타치온도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맞고 하면서 좀 회복을 이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일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면역력을 잘 지켜야 되는데 비타민C도 배열병 안 걸릴 수준으로만 적정 용량이 되어 있고 내가 노화 방지 아니면은 뭐 울세라, 써마지, 뭐 콜라겐 부스터를 했는데 효과가 잘 안 난다. 그러면은 콜라겐 붙여주는 뭔가가 부족하다 해서 저는 비타민C 계속 2,000, 3,000씩 먹으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 비타민 B, L-카르니틴, 비타민 D. 비타민 D는 아무래도 햇빛을 잘 못 받고 사니까 그것도 먹고 또 우울하기도 하면은 비타민 D가 또 우울한 거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먹어요. 저는 영양제는 솔직히 면역력 때문에 많이 챙겨 먹어요. 아픈 게 싫거든요. 선생님께서 이제 식습관과 영양 개선으로 질병을 많이 치료해주고 계신데 그 영양 개선을 위한 영양제 종류 되게 많잖아요. 꼭 챙겨야 되는 필수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질병이 없이 건강한 사람은 성인의 경우에 꼭 먹어야 될 것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종합 비타민 이 정도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그런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 영양제는 보통 비타민 B군, 8가지 비타민 B, 약간의 미네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3가지 정도가 필수 영양제라고 할 수 있고 40대 이후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될 영양제가 비타민 A, D, K2 보통 이 3가지 비타민이 이렇게 한 가지 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드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철분 제제를 처방 없이 먹는 것이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분은 양날의 검처럼 유익하기도 한데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폭증하는 촉매가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제제는 어지럽다고 약국에서 사드시지 마시고 피검사 를 해서 철분이 부족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철분제를 드시고 또 어느 정도 피검사를 해서 또 올라가면 끊어야 됩니다.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비타민 C는 제가 의사생활 30년 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 나온 10만 가지 약들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이다. 비타민인데도 약효가 뛰어난 너무너무 좋은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사람들이 비타민C를 항산화제
또는 피로회복제 이런 목적으로 드시는데 강력한 소화제입니다. 그리고 장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위암 예방 효과도 있고 그래서 위장 건강에 굉장히 좋은 보충제가 비타민C인데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비타민C는 한 포씩 하루에 3번 식사하면 3번 이렇게 분복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알약과 분말이 있습니다. 알약은 보통 1g, 분말은 2g, 3g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알약은 추천하지 않고 분말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최종 비타민C는 가루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이 고형제를 굳혀가지고 만든 게 이제 알약인데 이것이 위 점막에 붙어가지고 미란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는 불편하지만 비타민C 분말이 훨씬 더 건강에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비타민 B군은 종합 비타민은 매일 한 번 먹으면 되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먹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오랫동안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매일 먹지는 않고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게을러서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매일 먹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너무 시간이 없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몰아서 먹어도 되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C를 그렇게 이제 하루에 여러 번 먹으면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비타민 C가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이 있는데 반대로 부작용이 없지는 않은데요. 정말로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한 약이 비타민 C입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지만 비타민 C는 정말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들자면 속쓰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위 점막에 염증이 있을 때 그런 것이라서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용량을 줄여서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면 되고요. 또 설사가 나는 분들은 역시 용량을 줄여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 비타민 C를 드실 때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방귀가 이렇게 계속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좀 불편한 이런 증상이라서 이것은 장내 세균이 불균형이 좀 건강한 방향으로 세균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달 지나면 이건 좋아지는 것이고 또 많이 걱정하는 부작용이 신장 결석입니다. 신장 결석은 옥살산 칼슘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부작용이긴 한데 실제로 나타나는 그 정도는 정말 드문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경구투여로 신장결석을 걱정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신 병원에서 주사제로 쓰이는 비타민C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결석이 있으셨던 분은 병원에서 미리 말씀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그걸 감안해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크게 염려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 괴혈병인데 현대인에게도 이런 괴혈병이 있을 수 있는가요? 이런 신문 방송에 보면 젊은 청년이 PC방에서 2박 3일간 쉬지 않고 게임을 몰두를 하다가 갑자기 돌연사한 경우가 있고 또 직장인들이 과로 스트레스로 이런 시달리다가 갑자기 돌연사한 그런 경우가 종종 보았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비타민C가 이런 단기간에 고갈이 돼가지고 비타민C는 부신 호르몬을 만들 때 꼭 필요합니다. 부신 호르몬은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자극시켜서 혈압을 유지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비타민C가 단기간에 너무 고갈이 돼가지고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쇼크가 오는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과거에 만성으로 비타민C가 부족해서 괴혈병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돌연사를 예방하고 싶다면 이것은 배가 고파서 사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비타민C만 이렇게 하루에 몇 번만 섭취를 했더라면 이런 돌연사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꼭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이제 굳이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제를 보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야채, 과일을 지금은 거의 충분히 먹고 있어서
있어서 비타민 C의 그 하루 권장량이 0.1g입니다. 0.1g. 굉장히 작은 양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 역사를 보면 장거리 항해를 하는 선원들이 이 신선한 야채를 실을 수가 없어서 비타민 C 섭취를 못해서 괴혈병으로 많이 사망했습니다. 가령 영국에서 1700년대에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괴혈병으로 사망하는 0.1g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비타민C 보충제를 먹는 이유는 그런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고 우리가 스트레스 많고 또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컨디션을 최선의 조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혈병을 예방할 용량의 그런 과일, 채소를 먹는 것보다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충제를 먹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병원에 암 환우분도 굉장히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암을 좀 이겨내고 장수하는 분들이 영양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 환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암 환자가 많죠. 암 환자분들은 항암을 할 때도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많고 또 항암을 하지 않더라도 암 자체가 많은 이 칼로리 소모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암 환자가 체중이 빠지는 것은 굉장히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데 이 붉은 고기가 암을 키운다, 암에 해롭다 이런 오해를 하셔서 고기는 안 드시고 야채, 채소, 두부, 콩 이렇게만 식사를 하시는데 총 칼로리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분들에게 매 끼니마다 적당한 양의 고기를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단, 이 고기를 가공육이 아니고 정육점에서 사는 신선한 고기를 건강한 방식으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굽거나 후라이팬에 튀기는 방식이 아니고 삶거나 국으로 끓이거나 또는 볶음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고기를 끼니 때마다 드시고 또 이 암이 이렇게 자라기 위한 조건이 이 염증이 많은 조건에서 암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몸 안에 염증을 줄이는 그 방향으로 음식을 드시면 되는데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이 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안 드시고 또 제가 이 혈관 건강할 때 가장 나쁘다고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정제 탄수화물, 두 번째는 식물성 기름, 이 식용유라고 하는 식물성 기름. 이 두 가지가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정말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피하시고 대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으니까 콩, 보리, 현미, 잡곡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혼합해서 물에 잘 불려서 오래오래 꼭꼭 씹으셔서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C에 암 예방 효과도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비타민 C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또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를 경구투여를 하면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효과가 있는데 가령 우리 몸은 피로물질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납니다. 암세포는 염증 조건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또 전이도 쉽게 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여러 가지 항산화제가 있지만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면 암세포가 생기는 것도 어렵고 전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꼭 필요한 조효소 역할을 하는데요. 이 콜라겐은 굉장히 치밀한 간질 조직을 이룹니다. 암세포는 전이를 하기 위해서는 콜라겐을 녹여서 거기를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암세포에서 콜라겐을 녹이는 그런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가 콜라겐을 잘 만들고 치밀하게 조직이 쌓여져 있을 때는 이걸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암세포가 전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백혈구는 계속 우리 몸을 순찰하면서 암세포가 생기는 족족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이 암세포든 아니면 세균이든 이걸 잡아먹을 때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백혈구 그 세포 안에 비타민C 농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상력이 훨씬 증가합니다.
이것은 논문으로도 증명이 되었고 비타민C 농도가 높을 때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비타민C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 주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타민C 경구투여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200 마이크로몰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흡수율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농도에서는 암을 치료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주사를 하면 2만 마이크로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서 경구투여에 비해서 100배 이상 농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높은 혈중 농도일 때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비타민C 고용량 주사가 암을 치료하는 그 기전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암세포는 정상세포하고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분열이 빠릅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암세포 막에는 포도당 수용체가 정상세포에 비해서 10배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도당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포도당과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암세포는 비타민C를 포도당으로 착각하고 비타민C를 암세포 내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 내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비타민C는 산화 스트레스를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암세포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사멸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로는 비타민C가 이 대사 기전을 방해해서 에너지 생성을 방해하는 기전도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암세포가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서 사멸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비타민 C 주사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또 치료 효과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비타민 C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교수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 또 몇몇 대학병원에서는 항암 치료와 비타민 C 고용량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치료에 대해서 일단은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이제 기능학을 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비타민C에 대한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대규모 논문이 없어요. 대규모 논문이 없는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아시다시피 특허권이 없어서 또 저렴해서 누구나 그냥 일반 건강식품으로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주사도 실제로 비싸지가 않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비타민C를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100억 단위가 아니라 수천억 또 조 단위의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논문이 없는 것이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그런 작은 논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소규모로 또 수많은 비타민C에 관한 논문이 나와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비타민C 주사를 항암 목적으로 치료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와 비타민C 그 주사를 병행했을 때 항암 치료 효과가 훨씬 증가됩니다. 또 한 가지는 비타민C 주사가 항암 치료와 병행했을 때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대폭 경감해 줍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많이 높여줍니다. 또한 항암 치료를 중단하는 주 이유가 혈구수가 감소가 되거나 환자의 컨디션이 너무 저하돼서 항암 치료를 견딜 수가 없을 때는 그걸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C 주사 치료를 병행했을 때 그런 컨디션 저하를 많이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항암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이유로도 비타민C 치료를 해야 될 이유가 되고 또 전이가 된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은 사실 해줄 게 없는데 그분들은 너무나 이 남아있는 삶이 고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증도 심하고 또 너무 먹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운 그런 삶의 질을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비타민C 주사를 치료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이 완화되고 통증도 경감되고 또 음식도 먹고 이런 좋은 그런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으로도
비타민C 주사 치료가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타민C가 실제로 질병 치료에 사용된 기록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C 주사로 병을 치료한 시기는 1950년대입니다. 소아마비 환자에게 비타민C 주사를 썼는데 증상도 빨리 좋아지고 또 소아마비의 그 장기적인 후유증, 영구 장애가 남는데 그 장애도 많이 경감되는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에 비타민C 주사를 사용한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이 훨씬 넘었죠. 그리고 1985년도에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비타민C 경구투여 연구가 있었는데 그때 효과가 없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암 치료에 비타민C 치료의 열기가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경구투여 연구였거든요. 근데 경구투여 했을 때는 농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암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주사 치료만 암 치료 효과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밝혀낸 때가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85년도에 그 연구에서는 경구투여로 암 치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비타민C 그 암 치료가 이렇게 열풍이 식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구투여는 원래 효과가 없고 그리고 주사 치료만이 효과가 있다. 이것을 2004년도에 미국의 국립보건원 이 마크 레빈 박사라는 분이 그 기전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리오당 클리닉이라고 이 클리닉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게 수만 명의 암 환자들에게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치료를 해왔고 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그 병원을 방문해서 배우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비타민C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20년쯤 전에 고신대학교 의대 최종순 교수님께서 암 환자에게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치료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약 15년쯤 전에 최종순 교수님의 환자가 저희 지역 사람이라서 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걸 알게 돼서 비타민C 주사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